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리콘2, 삼성전기, 고영, LG화학, 한국전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까지 7종목을 하이닉스 지금 가격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게 1차적인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쉽진 않지만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여기서 자르면 손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돌리는 흐름에 있어서 뭐 누가 가장 세고 강하게 돌릴 것이냐의 기준은 저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기준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3개월 동안은 매우 무난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위치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조금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 대해서 겸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기 수준 그 정도만 나오면 그 정도까지만 나와준다고 하면 나쁘지 않다. 좀 쉬어가더라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그 전기 실적은 당연히 월등히 넘겼고 시장 컨센서스도 상회를 했단 말이에요. 상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놓고 해석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데 특히 이제 블랙웰 그 판매 그러니까 GPU 판매가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 하이닉스 기준에서 작업을 오늘 합시다. 그렇게 해서 방송 자체를 하이닉스로 강력하게 못 돌린다 할지라도 하이닉스로 그리고 저는 지난 11월 초순에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까지 반전시킨 그런 강력한 흐름이 오늘도 나올 수 있다. 왜? 어제 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조정 자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고 52만 5천 원의 기준은 일단은 야 이거 아침부터 070 확 그냥 막 그냥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그 논의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을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 그 마이너스 9%에서 뭐 돌리는 흐름을 이번에도 똑같이 가져간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과도하다 지금은. 어제 오늘의 조정이 이틀간의 조정, 그러니까 고점 대비 조정이 대략 뭐 10% 이상으로 지금 밀려 있거든요. 오늘 뭐 하루에만도 8%, 9% 이상 그리고 어제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아니죠. 대체 시장 거래까지로 기준 잡으면 61만 2천 원에서 거의 뭐 15% 가까이 밀린 겁니다. 대체 시장 거래까지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정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가격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있는 쪽의 주력에서 나오는 거지 비주력에서 뭐 가격 반발력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좀 먼저 잡아서 해석을 할게요. 엔비디아 발 흐름부터 기준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설명에 대한 기준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27일자이긴 한데 글로벌 증시표 계산수에 좀 일찍 잡아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가 고점 대비 이제 살짝 꺾여 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점 대비해서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이 저게 이제 뭐 과도한 기준으로까지 뭐 해석될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하락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러려면은 이동평균선 자체가 역배열이 나와야 돼요. 보조지표가 역배열로 꺾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 해소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안도의 차익 실현 야 이거 5%까지 반등이 나와 실적 역시 좋긴 좋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매도의 기준도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최고점에 팔아서 정리하는 손절 부분이 그것이 이렇게 과도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실적이 과해서 뭐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에 압축 전략의 기준은 강제하지는 않아요. 이동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매매가 원활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고맙게도 최근에 그러면 뭐 삼성전기가 이렇게 방어를 해줬고 그다음에 공략을 했던 실리콘2도 일단 어찌됐건 수수료 이상의 수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흐름을 강한 쪽을 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과도한 쪽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옮기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위치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부터 들여다보시면 제가 나머지 쪽도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쪽도 보고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상위 뭐 이런 쪽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이제 가격 반발력을 바닥에서부터 주는 쪽이 형성이 되면은 그쪽에 집중하는 전략 부분도 강력하게 좀 가져갈 겁니다.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쪽의 흐름이 뭐 오늘 표가 나오면 새로 이제 또 표시를 해서 잡아내겠습니다만 기준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음봉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격이 발생되는데 이게 전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흐름이죠. 무려 6개월 동안 고점 찍고 음봉 떨어진 거는 6개월 동안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사실 최근에 있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1년도 고점을 남들은 다 23년도에 뚫었는데 우리만 못 뚫었잖아요. 21년도 고점을. 그렇다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렇게 되면서 뭐 유례 없는 공매도 금지 이런 부분이 외국계 쪽에서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불편한 요인으로 뭐 작용이 되고 단기 자금은 빠져나가는 그 기준점이 돼버리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설정이.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역행을 했다. 프랑스의 까크 기준에서처럼 거기 이제 극우가 인기투표로 만들고 극우가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등의 불편함.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적인 시장 흐름을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은 시장은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하락 반전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현재로서는 여기서 더 깨져 내려간다면 그렇다면은 그때는 고민해보는 깨져 내려간 이후에 지수 부분이 못 돌린다면 그럼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보시면 지수가 꺾여진 이후에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꺾여졌을 때 앞부분에서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역배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수 자체도 10% 조정이면 굉장히 큰 조정이거든요. 지수 자체가 10%면.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시장 조정이 온다면 지수 자체가 한 20%씩 빠지는.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 올리던 힘을 가지고 가던 쪽은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씩 올라왔던 종목이 있다. 그 200%씩 올라온 업종군 때문에 지수가 견인이 됐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훼손돼서 깨져 내려가는 기준이 형성된다면 그래서 지수가 뭐 20% 빠진다면은 끌고 올라갔던 쪽의 낙폭은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바닥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높겠지만. 그래서 역배열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꺾여져서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볼까요? 실질적으로 보시죠. 뭐 구도적으로 뭐 얘기해봐야 와닿지도 않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을 실질적으로 꺼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기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이 확장이 됐든 안 됐든 중기적으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21선의 기울기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최소. 21선, 60일선은 또 너무 멀고
60MA는. 그래서 월봉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전체 적용을 해놓고. 그러니까 미국장의 흐름에서 역배열이 되려면 이런 상황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제 11선을 우리는 회색으로 좀 설정을 해놨는데 요때 당시에 요런 시기들 보시면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우려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바로 앞전에 금리 조정에 대한 우려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기준점을 못 잡아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까지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당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데,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뿌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뿌렸을 때 들어오는 표들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뿌려야 돼. 그러니까 돈을 뿌리려면은 그 뿌린다는 관점 자체가 경기가 둔화돼 있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박살 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떻게 시장이 가? 경기 부양책을 주지 않느냐? 경기 부양책 안 줘도 돼. 주사 안 놔줘도 된다니까. 내가 건강하면은 주사 안 맞지. 응? 주사를 놔준다는 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 몸이 안 좋은 게 왜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하냐고.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병원도 못 가는데 주사를 놔줘야 될 만큼 허리가 안 좋다면은 그게 문제인 거지. 주사 놔주는데 좋다는 사람이 그게 바본 거지. 야, 주사 놔준대. 주사 놔주면 허리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주사 놔주면, 저도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좋은데, 제가 자체적으로 몸도 빼고 몸도 가벼워지고 몸무게 20kg 한꺼번에 쪘는데 그거 다 빠지고 여유로워지고, 내가 체력이 좋으면 주사 맞는 게 뭐가 좋아? 안 맞아야지. 금리 인하라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 저런 낙폭일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거는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바닥금리까지 때려 깨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없다. 그리고 21선에 대한 기울기가 어때요? 우상향이죠. 우상향이란 말이야. 안 꺾였단 말이야. 얘가 꺾이려면은, 얘가 여기까지 주가 내려왔어도 21선 깨졌어요. 물론 되돌릴 때 사야지. 건방 안 떨고. 근데 이게 펀더멘탈상 과도한 거라면은 바닥에서도 집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선 이게 깨지려면요, 초록 색깔로 색깔을 그려드릴까요? 요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이때 종가가. 그러면 이때부터 20개를 따지면 돼요. 10개, 11, 12, 15, 18, 20.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20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20MA.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살짝 아마 휘청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요거. 요게 종가잖아요. 요게 20일 전의 종가잖아요. 20일 전 종가 캔들. 이 기준을 종가상으로 하회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려올 때, 음봉 떨어질 때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이만큼 내려오면 벌써 21선 기울기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얘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동평균선은 훼손되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부터, 이게 그래서 제가 장중에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교육을 못 해드리는 게, 농담이 아니라 이동평균선 교육만 9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초교육, 요거 정배열에 대한 또 크로스에 대한 이 내용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이란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플러스를 해서 종가 기준, 종가 기준의 수치를 하나하나 플러스해서 20개로 나눈 거예요. 그 평균이 지금 여기라는 겁니다. 20개 캔들의 종가의 평균이 여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로 끝났잖아, 종가가. 그리고 이제 월봉이 끝나서 얘가 없어지고 20개가 이제 얘 없어지고 새로운 월봉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얘부터. 근데 얘가 한 단계 더 내려온다. 그래야만 기울기가 훼손이 되고 5MA, 20MA가 끌려 내려오는 흐름이 돼서 결론은 역배열이 되는 거예요. 진성.
이건 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성. 가성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OMA 20MA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OMA가 20MA를 깨고 내려가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기울기가. 여기서 훼손됐던 기울기가 오히려 돌려질 때 빠르게 따라붙죠. 그러니까 10개의 캔들과 5개의 캔들을 평균치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주봉으로 다시 볼까요? 지금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OMA를 이제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0MA까지 내려올 거다. 막연히? 10MA까지 내려올 거다. 막연하게? 왜?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닌 근거로는 거품론에 대한 근거인데, 아니 주가가 어찌됐든 간에 PBR로만 따질 게 아니잖아. PER로 따지잖아. 실적으로. 그럼 주가가 형성된 게 엔비디아 기준에서 이렇게 실적을 다시금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실적이 10센트였단 말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그죠?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였는데 지금 마감 기준의 실적이 얼마예요? 1달러 30센트예요. 11번의 실적 발표 나오고 1달러 30센트. 지금 실적 전망치 나온 걸로 제가 수정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봅시다. 1달러 30센트, 1달러 25센트를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기준이 잡힌다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야만 실적 진짜 끝내준다. 아니면 실적 야 개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치의 10%면은 대략적으로 1달러 12센트 정도 나왔으면은 전망이 1달러 25센트인데 10%면 12.5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주면 이제 1달러 12센트 정도 나왔다면은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 대비 실적은 좋아도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닝 쇼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슈팅을 바랬다면은 1달러 25센트 대비해서 10% 정도, 그러니까 대략 1달러 40센트, 1달러 30센트가 아니라 40센트 나오면 야 엄청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밋밋했죠. 그래도 불확실성의 해소고 여전히 전기 대비 또 실적 전망치 대비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강세를 떴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거품이 꼈다라는 내용과 함께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조금 전에 지수 보신 것처럼 당장 뭐 이게 무너져서 끝났다, 주식시장 모든 게 끝났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지금 머리 꼭대기 아니에요. 5일 전 살짝 이탈된 게 그게 무슨 뭐 조종이야.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그럼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서 1달러 30센트로 13배 증가했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올랐다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400% 올랐어. 이것도 수정할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수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의 상승률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윤곽선에 이제 뭐 이 두께도 좀 제일 굵게 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뭐 일단은 검은색 바탕색 하고, 요 위치에서부터의 상승률이 과연 얼마나 나왔느냐 했을 때 400%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400%가. 여기 위치의 중요도는 뭐예요? 별거 없죠. 저 위치의 중요도 부분은 실질적인 21년도 고점 이후의 흐름, 21년도 고점을 넘겼을 때의 흐름. 그러니까 23년 5월 이후에 저 고점이 사실상 넘길 때 고점이 8월 정도 되잖아요. 23년 5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오고 5월 24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25일 날 갭상승 26% 나왔을 때가 그게 1조 달러를 새롭게 넘긴 거예요. 그때가. 그때 1조 달러를 넘긴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랠리를 따졌을 때 그게 대략 한 400%가 채 안 된다. 전일 것까지, 20일 것까지. 지금 미국은 20일장이 끝난 거죠. 우리는 21일인 거고.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로그 차트 다시금 그림 바꿔갖고 설정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뭐 속된 표로 개판이야 주가 박살났어 반등 나오다가 이제 꺾여져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 좀 문제예요. 실적이 안 좋아? 앞으로의 전망치가 안 좋아? 아니에요. 앞으로 전망치 좋습니다. 해석도 좋아요. 블랙에일 판매가 어마어마하다 뭐 그런 내용들 밀린 거는 아예 책 실현 욕구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이만큼 올랐는데 그 정도 이상의 해석은 오히려 무리수가 있다. 그 이상의 해석. 그래서 요 기준점들의 지수 범위들도 제대로 해석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뭐 방송 원고로도 쓸 거고 여러분들도 그 해석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11월 달 21년 이제 11월 달 고점 엔비디아의 고점 다시금 보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올라왔길래 거품론을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도 해석을 해보고 그래서 11월 고점이 제가 써놓을게요. 고가가 3, 4 이렇게 당겨서 보면 되겠다. 저 고점을 이제 재차 넘기는 흐름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렸어요. 3, 4, 6, 4, 7, 0 34달러 64센트 70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고점을 이제 넘긴 위치가 이제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정확히 이때 넘긴 거죠. 이때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온 고점이 얼마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위치가 5월에 넘깁니다. 23년 5월. 그래서 다시 갖고 와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시장은 뭐 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죠? 방금 얘기하고도 까먹어요. 예전에는 2가지 3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뭐 1가지 이상 하면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 오면 내가 왜 화장실에 있는지를 까먹을 정도가 돼버리니까 이제 몇 월이에요 이게 23년 5월 이렇게 하루하루가 체력도 안 되고 이제는 23년 5월부터 5월부터 25년 10월 고점 찍은 거죠. 그 10월 고점이 212점 1899 마이너스 조금 전에가 이제 34.6470 나누기 346470 해주면 500%? 500%가 맞나요? 오케이. 500% 정도 올라왔네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12까지 올라왔으니까 1899 마이너스 조금 전에 이제 23년 5월 최고점이 34달러 64센트 70 나누기 346470 해주면 512%네요. 그게 맞겠네요. 그래서 조정받은 현 시점이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좀 미끄러진 부분에 상승률이 400%가 제일 채 안 되는 거고 14%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결론은 CPU의 기준점의 등락률 10배하고 GPU의 히트 친 이후에 흐름의 등락률의 이 차이 부분 이 부분 굉장히 뭐 중요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그란 원을 가져다가 저기다 붙여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하다못해 내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저 흐름을 들여다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여기서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흐름의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의 등락 범위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해석 범위 그런 기준이 되겠죠. 요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 그리고 저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 여기서부터 얼마나 움직였니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인 GPU에 대한 성장성의 해석.
다시금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13배의 주당 순이익이 형성됐습니다. 13배. 13배의 주당 순이익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기준에서 올라온 주가의 범위는 5월 24일이잖아요, 저게. 그럼 여기도 딱 고점 돌파가 딱 5월부터가 딱 고점 돌파가 된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5월에 고점 돌파할 때 기준으로 잡으면 실적은 몇 배? 13배 증가했는데 주가 변동률은 5배다. 물론 8천억 달러부터 따지면은 6배 정도가 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럼 PBR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PBR 부분이 있긴 한데 PBR이 주가가 급하게 올라오면서 급격히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주당 그 순이익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녹여서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움직이면은 1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5배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50,000원이잖아요. 그럼 5배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BR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다만 이제 5배 전체가 아닌 주당 순이익이 주당 자산 가치죠. 순이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뭐 10,000원 움직일 때 1인데 1배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데 50,000원에서 움직이면은 5배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 한국전력처럼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밑에서 움직일 때는 뭐 0.18배까지도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10,000원짜리가 1,800원에 거래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평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장주들의 성장 국면에 있어서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성장성 기술력을 더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이 13배가 나오는 주당 순이익 실적이 13배가 나오는 그런 위치에 놓여졌다 보니까 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버블이 생긴 거죠. 실적에 대한 버블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실적은 차곡차곡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산가치가 10,000원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자산가치 부분이 순이익이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23년부터니까 24년, 25년, 2년치 누적돼 있으면 그러면 자산가치도 뭐 무조건적으로 5배가 아니라 예를 들면 2.5배다. 1배보다는 높게 형성된 거고. 대신에 PER, 주당 순이익 부분은 13배가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PER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얘는 주가 변동이 확장되더라도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다. 주가 변동이 확장되더라도 여전히 배고프다. 13배 오르지 않는 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제조해야지 뭐 바이오는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 바이오가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없는데도 그냥 아예 뭐 바이오는 바이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휘청거림에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쪽은 상대적인 방어를 일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IT 쪽이나 성장주 기준에 기술주가 두들겨 맞으니까 바이오 쪽은 뭐 지금 현재 유동자금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막연히 움직이는 것이 뭐 별거 있어 막말로. 바이오 실적도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에이벨 바이오가 수주해 왔어요. 그들에겐 관대하단 말이에요. 에이벨 바이오 수주 온 게 지금 돈이 되냐고. 수주도 아니죠. 기술 이전 계약이죠. 오늘 약밥이야. 프로그램 외국계로 추정되는 프로그램에서 한 3만 주 사주고 있고 3만 6천 주. 약밥이야. 안 빠지면 장땡이지. 근데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죠. 막말로 열날 빠지는 9%까지 빠지는 거의 10%까지 빠지는 그런 하이닉스에 대해서 빠지니까 나쁜 녀석. 에이벨 바이오 안 빠지니까 얘는 좋은 녀석. 뭐 당장은 그렇게 체감운동을 가져가실 수 있어도 그럼 결국은 누가 견인할 거냐를 꼭 놓고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준은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단타를 치던 종목이라면은 하락 장악형이 떴네 매도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미국 주식하면서 그냥 엔비디아를 사고 팔고 하는 막 이렇게 해요. 막 매수매도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중기적인 관점이라면은 실적 보시는 거예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전망치는 지금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전망치 긍정적이면 계속 바뀌긴 할 텐데 전망치 좀 넣어놓을까요? 전망치는 바로 나와 있지. 그런데
보고서가 이제 실적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는데 일단은 주가는 조정을 받든 말든 일단은 어찌됐건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업황이 그래요. 얘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10달러였으니까 30달러 깨진 거거든요. 한 15% 밀린 거예요. 14%, 1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게 밀린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반등각이 나오면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걸 하나를 더 해서 실적 전망치까지 얼마나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십 종목 수백 종목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송한데 이 한 번만 비워줄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망치 부분을 다 넣어놓을게요. 실적은 진짜 무지하게 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고맙게 나옵니까? 저 이상 어떻게 나와? 응?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갖고 보시고 그다음에 23년 5월 24일 그때 터진 그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했던 부분들 그때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 거는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그 전망치 확대가 나오질 못했었죠. 그러다 이제 5월 22일까지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10%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전망치가 굉장히 기대가 커졌고 지금 매치는 이제 25년, 26년 발표하겠죠. 이제 엔비디아는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12월 결산 법인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기준은 3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가 1분기의 기준이 됩니다. 4월부터가. 그래서 지금은 3분기고 이제 내년이 4분기가 되는 거죠. 내년 3월까지가 4월부터가 1분기가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2월 1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내년 2월. 그때까지는 좀 무난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4분기 실적이라는 거죠. 14번째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마감 기준일은 26년 03월의 기준까지가 01월의 기준까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까지고 234 2월이 결산 법인이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 기준은 26년 1월까지 기준이 되는 거고 한 달이네. 한 달. 3달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고 2월부터가 이제 1분기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 지금 전망치가 얼마로 나오냐면은 지금 1달러 30센트 나온 거잖아요. 실적이. 이게 지금 하루하루 바뀌어요. 맨 처음에 있을 때 1달러 40센트에서 1달러 43센트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618 하나로. 618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이 예측 범위의 1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다. 조정 얼마나 받았냐 이거지. 얼마 받았어 조정.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8%예요. 그리고 최고점 대비 14%고 과도하죠. 이런 실적을 내고. 이런 실적을 내고 무너진다라는 거는 내년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 그다음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게 전망됐을 때 자빠지는 거지. 속된 편으로. 자빠져서 죽는 거지. 응? 근데 저는 결론은 솔직히 얘기하면 어제 하는 거 싹 정리해서 하이닉스 하는 거예요. 응? 매매가 원활하실수록 더. 응?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좋잖아. 근데 단타를 나는 뭐 이렇게
단타를 칠 때 기준에서 뭐 대처를 하겠다. 그러면 많죠. 뭐 에이벨바이오의 기준도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의 변동성 확장이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어찌됐건 19만 5,500원 꺾여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설정 범위가 기계적으로 떴으니까 샀든 안 샀든 뭐 검색기 갖고 계시는데 뭐 그 기준은 뭐 개별 매매 기준으로도 설정이 되는데 뭐 조금 있으면 에이벨바이오도 뜰 수 있어요. 지금 코오롱 TC주인이 떠 있는 상태잖아요. 코오롱 TC주인이. 그리고 이거 SPG도 이제 오늘 또다시 떠 있는데 일단은 SPG는 이제 3개월째 산거래일째 형성이 돼서 뜨는 거거든요. 결론은 검색기를 통해서는 저런 변동성 종목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색기를 통해서는 저거 왜 못 들어가? 만약에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면 시장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죠. 메타방도 사실상 저것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았던 거잖아요. 동영상은 유료방에만 올리시면 돼요. 유료방에만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윤정도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바뀐다. 특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돌린다. 그럼 전체 공개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검색기에 이제 떠주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변동성 매매 활용 범위는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겠다. 11월 3일처럼 하이닉스가 12% 오르고 종가가 끝난다면 12% 오르고 끝났잖아요.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으로는 더 높지. 그래서 그럴 때 하루 출장 가서 못 잡아서 발을 동동동 구를 것 같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편하게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렇게 검색기 통해서 보셔도 되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투매하지 말고 누가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뭐 기술주에 거품이 났네 헛소리 하더라도 그럼 기술주가 거품이면 ABL바이오는 어떻게 사냐 이거야. 정신 나간 애들 얘기하는 건 그잖아요. 다 팔고 지금 바이오 살 때입니다. 바이오의 공략의 기준점 가장 우선순위는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뭘로 봐야 돼요? 거래 대금이 터지냐예요. 그리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느냐. 에이벨바이오가 따블이 났는데 그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느냐.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이 있는 거지 수급이 들어온 건 없고요. 대신에 거래는 무지하게 터진 거죠.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이닉스 기준의 설정을 잡아드리면,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이걸 지금 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쿠팡 들어가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오래간만에 쿠팡도 볼까? 여기서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가. 그럼 메일 하면은 이제 홈페이지 나오니까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일로 전화하셔서, 야,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뭐 그냥 우왕좌왕 흔들림 없이, 응? 정확하게 기준점 잡아서 잘 대처해서 움직임 가져가고 싶다. 응?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이런 전략도 듣고 싶다. 그럼 사이트에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찾아오세요. 그럼 유튜브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긴급진단 뭐 코스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영상 이걸로 바꿔놓겠지. 삼성전기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강연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입니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고용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에이벨바이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전략 부분들 다 무료로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죠. 보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뭐 함께 하시고, 쿠팡 가셔서 교육자료 신청하시고, 유료적은. 다시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엔비디아의 그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글로벌 시장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기준에 움직임이 훼손될래야 훼손될 수가 없다.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건 그만큼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지표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한번 볼게요. 다시.
나중에 이제 한번 더 찾아보세요. 진짜 실적이 안 좋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진짜 시장이 안 좋으면. 와,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저도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이거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면서 장중방송 하려니까 집중이 안 돼서 더 힘듭니다. 자, 이게 대형 화면으로 나오나 안 나오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 길게 안 보셔도 돼요. 2020년 이후로만 우리가 당겨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만요. 2020년 얘를 어떻게 당기더라? 야, 이쪽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하도 이제 이것도 작성을 안 하다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11 테러 터지고 나서 2000년 그 기준에서 6.5 뭐 이렇게 형성돼 있던 금리 고점이 있죠.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이전의 저점의 금리는 3%였어요. 이전 저점 금리는. 근데 이제 3%까지 금리를 내려봐야 시장에서 효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 기준에 3%의 기준금리가 바닥금리였어요. 그 앞전에는 그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9.11 테러가 터지고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터지든 9.11이 터지든 또 코로나가 터지든 그렇게 해서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유동성을 왕창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될 때에는 시장은 이미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폭락이 오고요. 비컷을 단행했을 때 폭락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바닥금리가 왔을 때 그때 돌려지는 게 아니라 뭐 코로나19처럼 그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니까 그거는 그럴 때면 모를까 V자형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금은 풀려 있는데 돈이 안 돌아요. 사실은 겁이 나서 제로금리를 형성시킬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면은 돈이 돌겠습니까? 안 돌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제로금리까지 이제 내리는 시점은 이때 서프라임 터지고 그러고 나서 리먼 터지고 그리고 제로금리에서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할 정도로 돈을 무지하게 뿌리죠. 그때부터 점진적인 그 시장 강세가 나오는데 그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유동성이죠. 그리고 화폐 가치의 훼손,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 있고 못 올라가는 업종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산업이 바뀌는 거죠. 계속. 결론은 3%의 금리가 바닥금리로 인식되던 시점에서 9.11 테러로 인해서 1% 금리까지 내려왔고 리먼이 터지면서 제로금리까지 내려오고 거기에 돈까지 유동성까지 뿌린 겁니다.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예요. 저때 시장 폭등. 거기에 2006년 6월부터 금리 내리기 직전인 2007년 9월까지 내리 폭등. 그리고 고점 찍은 게 2007년 9월 금리 인하 처음 단행하고 2007년 10월에 잠깐 고점 찍었다가 그때부터 시장은 조정. 그러다 리먼 터지고 나서 급격한 비커즈 금리 인하, 시장 붕괴, 주식시장. 그리고 제로금리에서 이제 이때부터 진정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위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효과, 화폐 가치의 훼손, 지수의 반등. 그리고 슈팅 나오는 게 2015년 12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컷이 아닙니다. 그냥 찔끔찔끔 내리는 금리 과정에서는 여전히 지표가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붕괴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어떻게 돼? 시장 붕괴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죠.
그러고 나서 윤 정도는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니까 V자형으로 돌린다. 이거는 돈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쫓았대. 누가 갑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년 저점 기준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가장 먼저 고점을 넘겼다가 신고가를 냈다가 코로나 때문에 붕괴됐다가 가장 빠르게 돌리고 21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년부터 금리를 올리잖아요. 급격하게. 왜 급격히 올려요? 21년도에 올려야 됐던 금리를 대통령 취임식 있고 취임하고 나서 결론은 2조 달러의 유동성을 뿌리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잖아요. CPI, PPI가 8에서 10위까지 올라왔어요. 미친 거지.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에서 10위까지 평균 3위였는데. 근데 시장이 폭락이 아니라 폭등이야.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근데 정부가 2조 달러를 또 뿌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버냉캐장이 뭐 다 필요 없어. 뭐 무슨 뭐 파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강했다는데, 강력하게. 그래서 결론은 CPU, PPU를 이제 결국은 이제 잡기 위해서, 22년부터 아주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죠. 비이성적으로 금리를 밑으로 내려놨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 초기에는 좀 주춤거렸지만은 23년도 7월이 정점이거든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 23년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23년 9월이네. 그죠? 23년 9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5.5까지 죄송합니다. 7월. 아이고. 23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해서 5.5까지 형성이 되고 잘 기억해 보시면 저때가 시장의 폭등 랠리의 기준점에 놓여져 있던 시점이에요. 누가? AI 관련 주들 위주로. 22년 말에는 애플이 2조 달러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1위였어요. 2조 달러 왔다 갔다 한 게. 근데 그 애플이 4조 달러 넘겼잖아. 어찌됐든. 그게 시장 견인의 역할인 거지. 시가총액 1위가 2배가 나오고 시가총액 10위 밑으로 떨어졌던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넘기면서 치고 올라와서 5조 달러까지. 응? 그러면서 시장 견인하고. 저게 금리 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 금리가 다시금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시장이 붕괴된다는 거는 이럴 때 시장 붕괴된 거 아니에요? 금리 내릴 때. 이럴 때. 9.11 테러 때. 이럴 때 억지로라도 금리 내려라 하는 과정에 코로나19 때. 지금도 B컷이 나온다? 죽는 거예요. B컷 나오는 걸 박수치고 앉아있어. 작년에 B컷 하자 엉뚱한 소리하고 실질 B컷이 나왔죠. 그 시장 어떻게 출렁댔죠. 야 진짜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 부양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의 이 금리가 이 4%의 금리가 3% 이하 2.5까지 내려와 버리면 그때 시장이 붕괴된다 생각하라니까요. 그때. 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요. 돈이 어떻게 돼요? 채권,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조금 덜 먹고 안전한 게 낫지. 그잖아요. 조달금리 2.5% 주고 뭘 그렇게 크게 말해. 그냥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 시장은.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은 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으로 랠리가 지속돼요? 성장주라고. 성장주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나를 잡아서 이간에 좀 시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맨날 뭐 체력을 핑계대고 안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임직원방에다가 그 검색기 잘라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 좀 카톡방에도 좀 뿌려드리세요. 텔레그램은 제가 뿌려놨고. 그래서 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머지 뭐 여러분들이 원유나 상품 가격, 대표적으로 원유, 원유 가격이나 나머지 이제 뭐 환율도 설명하면 길어요, 솔직히. 그런 거 다 놓고 보면서의 대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일단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고금리, 가장 이제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쪽, 고금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자금들이 쏠려지기 때문에 그 성장주로 그들이 계속해서 AA 서버를 증설을 하고 그 증설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 고금리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 성장주인데 그 성장주에서 실질적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쪽이 누구라고요? 블랙웰 달래잖아. GPU 달래잖아. GPU 달래는 쪽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GPU를 달라고 해서 수주받아서 납품하는 쪽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거겠죠. 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전부 누가 끌고 갔어요? 엔비디아, 애플,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 걔네들의 시가총액이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올라왔잖아요. 6배. 그들이 땡긴 거죠. 가끔가다 신문기사 안 보세요? 미국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라고? 항상 그래 왔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갖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 종목 있죠? 그 200 종목이 시가총액 80%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보셔야 사실상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전업종 등락 현황. 지금 그나마도 100개 미만이었을 상승 종목이 지금 100개 이상으로 올라온 거야.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0개, 200개 이하였다가,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형주의 기준이 코스닥은 뭐 크게 의미 없고요. 대형주라는 거는 시가총액,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면은 대형주, 우량주가 가야 되니까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대형주라는 건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인 거예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분류가 없었어요. 이 지수 코드에. 그게 이제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똑같이 코스닥도 1700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 17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에서 대형주라 분류되는 거는 딱 100개예요. 그 다음에 중형주 분류가 이제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로 분류를 합니다. 나머지는 소형주예요. 그 개념도 모르고 그냥 방송 나서 뭐 지 기준에 그냥 대충 생각해. 대형주인데 뭐가 대형주인데 기준이. 그리고 코드에 나와 있어요. 코스피 뭐 전기전자 업종의 대형주다. 코스피의 대형주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다.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표시하는 거.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종목 수가 작잖아요. 900개 종목 정도. 900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 900개 종목의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의 기준은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 코스닥은 300종목인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보시면요. 시가총액 비중이 84%입니다. 쏠림 현상이 지금 더 커진 거지. 그 전에 한 80% 정도 했거든. 지금 84%입니다.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어디나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요. 미국도. 결론은 대형주 기준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업황이 뭐 금리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성장주가 무너진다? 그럼 성장주는 못 가고 유틸리티 업종에 가든 또 다른 업종. 뭐 예를 들면 정책주, 정책주가 가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고금리에서의 성장주의 지속은 빚것이 없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3% 깨지면 뭐 2.5%면 그거는 기술주 장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 시기는 최소 3월, 6월까지는 시장에 뭐 엄청난 큰 조정의 추세가 무너질 흐름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면은 더 혼란이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과거
45대 대통령 때 1기 정부 때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 경험치 기준에서 빠르게 좀 안정화된 건데, 관세 문제 얘기하더라도 정치 쇼지 그게 무슨 뭐나, 관세 얘기하고 시장이 뭐 지금도 깨져 있으면 모를까. 트럼프를 왜 욕해? 트럼프 때문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시장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정치적인 쇼라니까요. 그래서 이때도 깨져 내려올 때의 결론은 월봉 기준에 이동평균선이 훼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OMA가 기울기가 하강가 됐더라도 10MA를 깨고 내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데드가 형성되느냐를 꼭 놓고 봐야 되는데, 데드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데드가 형성되려면 이제 이때 기준처럼 이렇게 5MA가 10MA를 깨고 내려가는데 빠르게 되돌리지를 못해서 10MA마저도 꺾여버리는,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꺾여버리는. 그리고 5MA가 20MA를 깨고 내려가고 10MA가 20MA를 깨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훼손되면 이때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올라와도 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 근데 다행히 치고 돌리면서 다시 정별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20MA의 기울기가 상향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훼손된 기울기는 쉽게 돌리지 못해, 사실. 그 20개 캔들을 놓고 보면서, 야, 요게 빠져나가고 얘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정별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잡고, 2차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 그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입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4법칙. 컴퓨터가 제한적인 때,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기술적 분석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에 대한 법칙이에요. 나머지는 속단편에 쓰레기에 가깝지. 파동원리 많이 쓰죠. 그거는 말 그대로 결과론적인 해석이에요. 차트를 어디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요 기울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론은 시장의 조정이 형성될 위치는 아니다. OMA가 10MA를 지금 깨고 내려가는 위치가 되는데, 그 깨고 내려가는 위치에서 깨고 내려가면 이제 OMA와 10MA는 역배열이 되죠. 역배열이 되고 기울기 자체가 10MA도 깨져버립니다. 근데 20MA가 깨지려면은요, 여기서부터 20개를 찾는 거야. 하나, 5개, 10개, 15개, 20개. 여기까지가 20MA죠. 여기까지가. 20MA의 기울기가 훼손이 되고 5MA, 20MA가 이제 20MA를 깨고 내려온다고 쳤을 때, 깨고 내려왔을 때 가성이냐 진성이냐는 20MA의 기울기가 하향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향되려면 여기를 이탈해야 돼. 다음 주에 이 정도로 깨고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깨져 내려오면은 5MA, 20MA 끌려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20MA를 깨고 내려왔을 때 20MA 마저도 기울기가 훼손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주는 여기를 깨면은,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요 위네, 그죠? 종가 기준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여기가 깨져야 20MA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빠르게 돌려야 되고, 빠르게 돌리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에 훼손이 없는 거기 때문에 따라붙는 거예요. 지금은 이동평균선에 훼손이 없는데 중기 장기로 보는 거잖아요. 일단 단기로도 볼까요? 단기의 기준에서 20MA가 깨지려면은 기울기 벌써 단기는 훼손이 됐네요. 일봉은 뭐 단기로 봐야지. 그럼 얘가 빠르게 회복이 되려면 20개의 캔들을 놓고 보셔야 된다고. 20개 캔들. 여기서부터 당길까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20개니까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셋,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20MA의 기울기가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역배열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빠르게 돌렸으면 모를까.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당장 오늘의 기준에 20MA를 되돌리려면 이 종가를 넘어서야 됩니다. 얘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캔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생기죠. 그럼 무조건 얘네는 다 하향이지. 일단. 그 다음 날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여기를 넘겨요. 21선이 회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응?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넘겨야 되고.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도 여기를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목요일, 금요일 다시 다음 주 월요일. 야, 이렇게 되면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시장이 강력하게 되돌리지 못하면은 기간 조정이, 시간적인 조정이 일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20여 매가. 요 위치만 넘기면 여기서 맴돌던 지수, 주가 지수 기준에서 반등이 요 정도만 나왔다. 나와주면은 그럼 요 위치만 넘기면 요때쯤 돼서는 그러니까 2주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다시 이동평균선의 20일선의 기울기가 횡보 그리고 OM의 20MA 바닥에서 돌렸기 때문에 우상향 얘를 넘길 때 다시 정배열. 이해되세요? 그래서 월봉 주봉으로 내려와서 일봉 보여드린 이유는 뭐 거꾸로 갈 걸 그랬나요? 일봉에서는 기간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위치를 제가 판단할 때 이건 심리적인 위치로 설정을 하는데 어찌됐건 뭐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깼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힘이 없다. 뭐 좋아요. 좋은데 가격적으로 급격히 내려오기보다는 횡보, 바닥 찍고 횡보, 그리고 이평선이 모아지게 되면 다시 반등 탄력. 그 근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브로드컴, TSMC의 실적은 당연히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에게 발주를 한 나머지 기업들의 흐름도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개판인데 발주를 막 한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는 경우는 그런 경우였죠. 투자를 줄인다는 쪽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없어서 주주들에게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돈은 많이 썼는데 성과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투자가 축소될까 봐의 우려감이 형성되는데, 지금의 기준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동자금들이 다 성장주로 간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풍부한데 나 혼자 투자를 안 해서 시장에서 도태된다? 그렇게 해서 망할 바에는 투자를 해서 실패해서 망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한 게 최근 내 AI 관련된 서버 증설하는 업체들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메타 플랫폼이 대규모의 서버 증설을 이야기했을 때 실적 발표 날 메타 플랫폼 박살난 적이 있죠. 작년 1분기에. 그때 엔비디아는 오르죠. 당연히.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데. 마찬가지로 23년도 10월 달에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성장 전망치가 살짝 하향됐다고 해서 9% 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 알파벳이 3위였습니다. 3위. 애플이 1위, MS 2위, 그리고 알파벳이 3위. 그런 상태에서 9% 폭락. 글로벌 시장의 공포감. 근데 알파벳도 똑같이 올해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서버 증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설을 하고 내년의 기준도 줄이진 않겠다. 다만 엔비디아에 너무 고마진을 주고 있는 거라면 그것만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53만 원 넘기면 하이닉스 매수전을 냅니다. 추가적으로 53만 원 넘기면. 그렇게 해서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압축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동 전략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다. 권고해서 옮기시죠라고. 왜? 하이닉스 바닥 찍는 거 확인하니까 되니까. 하이닉스 실적도 보시면 뭐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막 들으시는 분들도 정신없고
귀에도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 종목이 지금 깨지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기에. 근데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뭐 자체적인 펀더멘탈의 문제고 이게 정점의 문제라면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S&P 500 지수의 기준은 일단 1월 고점 찍고 43% 고점 형성된 게 43%고, 그리고 독일 닥스가 2011년 11월 고점을 뚫고 23년 12월에 뚫고 올라가면서 52%,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뭐 3,316이었으니까 3,400 잡고 1,700이면 거의 뭐 5,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이번에 이제 두 가지죠. 정치적인 안정화, 아베 총리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달러 환산 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또 연동되어 있는 기준,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저들하고 이격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무조건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뭐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글로벌 증시가 올라간 것이 엔비디아발 실적, 또 엔비디아와 똘똘 뭉쳐있는 AI 관련 업체들, 전부 다 AI 관련 업체죠. 뭐 테슬라도 뭐 AI6까지 지금 삼성하고의 협업.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의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 19%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 14%에 달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33%예요. 예전에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가장 높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36%, 37%까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이닉스가 7% 이상 올라오는 경우가 좀 드물었었어요. 드물었었는데 이제 뭐 9%까지 왔었네. 하여간에 지금 뭐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고, 삼성전자가 뭐 23%씩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3%일 때 말고 20% 넘길 때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더 높은 거죠. 20%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선물이 거래가 정지가 됐었어요.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20%를 넘어와서 그 정도로. 그 두 개의 업체의 실적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정확하게 저도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규모 자체 비교가 안 돼. 예를 들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20위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전체 영업이익을 다 플러스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만큼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80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처럼 47에서 70까지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언제까지? 연말까지.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이,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시장이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스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코스닥 봐보세요.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시가총액 2위 에이코프로 BM, 3위 에코프로, 4위 에이벨바이오, 5위 펩트론. 얘네들 실적 있어요? 개뿔 하나도 없어. 실적 있는 애가 어딨어? 에코프로 BM 정도? 실적 뭐 얼마나 되냐고 걔가. 응?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 지금 53만 원 공방인데 5% 추가, 20% 편입, 그리고 개장 초에 짧게라도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 기준 잡으시고 강연에 오신 분들은 믿을 거는 하이닉스야. 그냥 현재로서는 얘가 못 돌리는데 누가 가.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기준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연동되어 있는 IT 종목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을 로킷
헬스케어가 뭐 시가총액 이제 1조를 넘겼잖아요. 1조 넘기면서 이제 검색해 뜨는데 그런 흐름에서 설정을 잡던 코롱티 시즌이 개장 초부터 계속 설정돼 있는데 뭐 타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오예요. 이제 바이오예요. 그렇게 해서 단기 변동성이 확장돼 있으니까 무조건 못 간다는 것도 아니야. 검색해 뜨고 있는데 무슨 뭐 바이오를 매매하실 수 있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 이건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런 종목군들 매매 기준 잡을 수 있어요. 다른 때는 그냥 장이 깨지거나 말거나 주력 포트폴리오 뭐 지금 수익인데요. 뭐 지금 차익 실현할 자리 아닙니다. 자, 검색해 떴습니다. SPG 3거래일째네요. 2거래일째 놓친 게 솔직히 아까워. 1거래일에 거래 터뜨리고 장대항공 나온 이후에 2거래일째 마이너스 3%에서 돌렸거든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돌릴 때 한 2, 3% 돌리면 매수했다가 손절 딱 지키면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 SPG 같은 경우 3거래일째 지금 흐름이에요. 3거래일째. 시가총액 이제 SPG도 딱 1조 넘기고 3일 동안의 피곤함이 있죠. 하여간에 얘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이닉스가 지난 11월 초처럼 욕심 같아서는 플러스까지 나올 수 있다니까. 어제 기준에 5% 고점대에 밀린 흐름이 있었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병행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SPGO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잠시만요. 더 만들어놔야겠다. 그렇죠? 그나마 또 이제 뭐 어제 꼬리 달려서 짜증스러웠는데 오늘 엔비디아 조정에 뭐 저 정도 조정 고점 대비 뭐 8% 밀렸더라도 근데 동시효과부터 뭐 7%씩 빼고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하방 잡고 이제 돌리는 과정에 최근 수급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거 이제 손바뀜으로 좀 놓고 보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못 간다 할지라도 실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거래대금 제한적이에요, 사실. 뭐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때문에 조금 거래가 실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평균치의 기준 신규 최고가까지 올라온 기준의 상승률 그 기준에서 우리나라도 유가증권 시장의 다른 미국, 독일, 일본 시장의 업체들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결코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변동률을 따라갈 수 있다. 이제는 지금 정부가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글로벌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 오늘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 찾기 어렵지 않거든. 응? 그렇게 해서 5년 단위로 한번 좀 잘라줘 보실래요? 2020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위. 응? 그리고 25년. 2000년, 2005년, 뭐 2010년, 2015년 이렇게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이름만 뭐 시가총액 규모, 시총 규모까지 있으면 그것까지 2개만 매출은 다 필요 없어. 이 2가지만. 그래서 당장 이게 지금 23년도예요. 23년 10월. 저때까지 애플, MS, 사우디 아람코가 3위였고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알파벳이나 아마존이 치고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100%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400%, 500%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저기에는 기술주가 아닌 것이 사우디 아람코, 버크셔 해서웨이, 그 다음에 일레이 릴리 얘는 기술주가 아니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 11월 14일이긴 합니다만 표 바꿔서 올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알파바 아마존도 3조 달러를 넘겼었으니까 메타 플랫폼도 뭐 100% 이상 올라온 거고 다 브로드컴, TSMC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그
현재 기준에서 이 차트 180불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180불까지 내려왔는데 말씀드리는 목표치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250불을 유지하면서 기준을 잡고 있다. 요게 전일 20일까지의 차트. 그리고 이것도 로그 차트도. 그죠? 그리고 줄을 하나 더 그렸고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더 잡아드렸고.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고 얘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보시면 뭐 문자 나간 거 18만 원부터 나간 거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만 아프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다 매겨 살린 게 하이닉스뿐이 없다. 지난해에도 또 삼성전자도 더블은 낮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비중에 대해서 이제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적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8조 영업이익 예상 23년 말에 23년 10월 달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24년 12월까지 24년 실적을 8조 저게 23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PER, PBR이 상향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PBR은 상향이 됐어요. 크게. 근데 PER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향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런 맥락에서 좀 들어다 보시고 그리고 일단 하이닉스 밴드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의 실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22배 정도의 이제 PER 황토색이 24배짜리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1, 4분기 정도 빠르게 올라오면 1, 4분기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50만 원까지 올라오는 게 빠르면 1, 4분기 정도면 올라온다. 그만큼의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실적 개선폭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의 컨센서스의 그 상향 부분은 뭐 지속되고 있다는 거 시계열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가파른 실적 개선폭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뭐 매일이 다르게 매일매일과 하루가 다르게 실적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좀 좋아지면 되는데 수급이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 매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규모면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분기 실적 뭐 사상 최대치에는 당연한 거고 연간 단위 실적 당연한 거고 목표 주가 40만 원, 50만 원 계속 상향시킬 때마다 다들 손가락질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뭐 제가 목표 주가 상향시키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실적 전망치가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좀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야,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까지 전망이 상향됐어. 얘 이렇게 좋아질 거고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니까 더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뭐 검색계 뜨고 방송에서 맨날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줄일 거 이제 좀 이따 정리 한번 싹 해서 줄이고 계속 10만 원 단위에서부터 50만 원, 60만 원까지 검색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떠 있었던 거. 엄밀히 따지면 검색계에서 매수 떴더라도 지금은 매도 신호가 나오는 위치이긴 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병행하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병행했을 때는 지금의 위치가 굉장한 저평가로 해석이 된다. 단기 수급은 좀 나갔지만은 그래도 누적적인 수급은 긍정적인 위치다. 수급만 조금 개선되어 줘라. 그럼 신고가 나오는 거는 아주 가볍게 나올 수 있다. 엔비디아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주봉 차트도 이제 다시금 이제 뭐 무너지고 훼손되고 했는데 저 바로 위에 있던
갭만 좀 오늘 잘 지켜놓고 가파르게 좀 돌려놔야죠, 사실은. 그리고 마감이 되면은 다음 주 기준에서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 중기 관점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케빈 선생님 요 하이닉스 18만 원대에 진입된 하이닉스 지금도 뭐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시돌돔 선생님의 하이닉스, 또 다른 분들의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 다 뭐 12만 원대부터 많이들 사신 거죠. 23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4년도 7월까지 해서 60% 이상 비중까지 실었던 부분을 다시금 조금씩 조정을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차익 실현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비중을 25에서 일단 한 단계 30%로, 그다음에 그 이상의 범위까지도 좀 약간 확장시켜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의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하이닉스의 흐름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의 기준.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수급이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위치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펀더멘탈상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기술적으로도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 있지만 뭐 단기 추세에서야 뭐 당연히 약하니까 내려온 거겠죠. 이걸 강력하게 돌리지 않는 한 당분간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시장 유동성 풍부하고 소나 모멘텀 차트 영선 위에서 놓여져 있고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위치로. 수급만 하여간에 좀 더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상첨화죠. 수급만 뒷받침되면. 여기까지의 영상도 매우 깁니다. 지금 1시간 반이네. 두서없이 뭐 금리 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더라도 결론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IT 쪽의 기준은 다시금 압축할 수 있다. 다시금. 얘가 가야 나머지가 간다. 그런 인식 잡으셔도 무난하더라.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인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제목 설정해서 바로 올려놔드릴게요.